네, 안녕하세요. 모빌리티 하이스토리 100강 온라인 강좌. 오늘 저희가 할 공부는요. 저작물의 모빌리티와 저작권을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의 주제는요. 저작권 제도의 이해, 그리고 그와 관련한 저작물의 모빌리티를 이해하도록 하겠어요. 저는 강의를 맡은 정영미라고 합니다. 우선요, 이 저작권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모든 법은 그 법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왜 이 저작권법이 존재하는가? 과연 존재를 해야 하는 타당성이 있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만 그 다음에 우리 이 강의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저작권법이라고 하는 건 저작자의 권리와 그리고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어요. 이 짧은 말 속에 사실 상당히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저작자의 권리. 자, 일반 사람들은요. 저작권 그러면 이거 창작한 사람 보호해 주는 거잖아. 창작 보호해 주는 권리잖아. 저작자 보호해 주는 거잖아. 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한다라고 했어요. 이 저작물이 만들어지면 이 저작자가 갖는 권리 말고 저작물을 유통시키고 해석하고 확산하는 데 필요한 저작 인접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해주고, 즉 저작물이 유통되는 데에 기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저작물이 존재하기만 해서는 의미가 없겠죠. 이 저작물을 보고 감상하고 즐기는 수요자가 있어야 해요. 이러한 그렇게 저작물의 이용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또 공정한 이용을 도모해야만 해요. 자, 이렇게 저작자가 존재하고 또 저작물의 주변에 저작 인접권이 존재하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공정한 이용. 이러한 세 가지 축을 저작권법은 그러한 저작물 유통 질서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규율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저작권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것이 궁극적인 가장 최종의 목표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작권법은 문화 발전을 위하여 이 다양한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하기도 하고 때로는 보호해주기도 하는 그러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 공부를 이해하는 데 쉬울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말해서 선생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창작자의 권리, 저작 인접자의 권리, 그리고 그들을 이용하게 하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공정한 이용,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한 문화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 바로 저작권법이다라고 제 선생님이 요약을 해뒀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그 저작물이란 무엇일까?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작물이 되려면 최소한의 여기 창작성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크리에이티비티가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여기 오리지널리티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베끼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창작자 스스로한테서 유발되었다라는 의미의 뜻이고요. 그러나 그거에서 충분하지가 않고 적어도 그 사람의 개성이나 노력이 드러나는 최소한의 크리에이티비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진정한 저작물로 인정될 수가 있고 그래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저작물 안에는 단순히 자신의 사상과 감정만이 생각으로 존재해서 될 것이 아니라요.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타난 것을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저작자는요. 그렇다면 법에서 말하는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저작물을 창작했다는 사람은 단순히 그 표현을 한 사람들이어야만 하고요. 이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했거나 그 사람을 도와줬거나 저작물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거나 기획하는 사람들은 저작자에 해당이 안 된다는 점을 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표현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원숭이가요.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느 섬에서 그 여행하던 한 기자의 그 카메라를 뺏어가지고
셀카를 찍은 거예요. 아주 수십 장을 찍었다고 하는데 그 사진들이 꽤 괜찮고 그리고 매우 예술성 있는 면이 돋보이고 심지어 이게 이제 위키피디아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막 보기도 하고 또 이 사진이 너무나 이제 예술성이 높아서 사진첩을 만들기까지 해서 수익이 발생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물보호단체에서 이거는 원숭이를 보호해 주는 데에 자기네들이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소송까지 제기되었던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숭이가 우연히 찍은 이 저작물, 이 사진 저작물에도 창작성이 있고 이 표정이 너무나 살아있고 너무 재밌는 사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저작권 보호가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결론부터 말하면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나요? 누구의 창작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한다고 했기 때문에 뭐 요즘에 보면 코끼리를 훈련시켜서 혹은 뱀이 뭐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거나 춤을 추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어쨌든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원숭이는 여기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우리 법의 입장이고 최종적인 그러한 입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논란을 낳기는 했죠. 이렇게 훌륭한 저작물을 만들었는데 과연 인간의 창작물만 보호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영국에 있는 한 강아지인데 그 붓을 입에다 물고 그림을 그리고 사실 실제로 이 강아지가 그린 그림이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수백만 원에 팔리기도 했다고 해요. 너무 괜찮고 뭔가 이 그림만의 독특한 개성이 느껴지고 색감도 매우 뛰어나고 뭐 소장하고 싶은 그러한 그림들인 거예요. 하지만 역시 아까 말했듯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는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었어요. 이거 옛날 신문에 기사에서 이게 나온 것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있었어요. 윤정아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 동시를 만들었는데 그게 교과서에 실린 거예요. 근데 그 교과서에 이름이 3학년 4반 황정아라고 이름이 잘못 나오고 실제로 학생이 만들었던 그 시의 내용이 약간 단어가 바뀌어서 게재가 됐던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문교부, 당시에 이제 어쨌든 지금으로 말하면 교육부겠죠. 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소송에 승리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이름을 잘못 게재했다라는 여기 좀 새로운 표현 나오죠? 성명 표시권. 그리고 원래 학생이 만들었던 시랑 다르게 변형해서 게재를 했기 때문에 동일성 유지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해서 저작권 침해로 판단이 났던 사례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성명 표시권이나 동일성 유지권은요. 저작 재산권이랑 저작 인격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작 인격권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 내용 선생님 후반부에 설명할게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비록 어린아이의 창작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기 때문에 보호가 됐다는 점, 그런 사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판례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던 시절에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을 남겼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작자가 아닌 경우 다시 한번 검토해 볼게요. 창작의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주고 같이 아이디어 회의를 하면서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그러면서 사실은 창작이 북돋아져요. 그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창작을 할 때 뭔가 지시를 하고 뭔가 감독을 하는 사람도 역시 창작을 도와주는 사람 맞거든요. 또 때로는 작가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맹인 작가다. 그리고 수족을 움직이기 어려운 작가다. 이러한 경우에 작가가 뭔가를 불러주면 받아 적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원 저작자가 뭔가를 내용을 말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대로 받아 적어서 PT 같은 거를 제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창작을 위해서 자료 수집을 하거나 많은 자료를 모아가지고 와서 그러한 여러 가지 견해를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작품을 보고 이런 작품을 써주세요 라고 의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창작물의 결과물을 검토하고 교정하고 감수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저작자가 아니라는 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저작자의 역할을 했다.
나도 창작에 관여를 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거에 관련된 문제는 공동 저작물 이야기로 선생님이 후반에 또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이 영상에서 여러분, 이 안무가 저작권 보호 받을 만하다라고 느껴지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거는 너무 창작성이 있어요. 아니면 저 정도는 누구나 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일단은 제가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자, 오리지널리티가 존재하고 자신이 창작자가 스스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에 최소한의 노력과 그리고 그 사람 안에 개성이 드러난다면 이제 창작물로 보호가 되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 그 방송 댄스 학원에서 이 영상을 틀어놓고 영리를 목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그러한 사실관계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판단이 됐었던 사례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고 그냥 기존에 있는 손동작, 팔동작을 조합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창작자의 노력과 개성 그리고 그만의 오리지널리티가 존재한다면 창작물로 보호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저작권법은요. 아이디어와 표현 중에서 표현만 보호합니다. 아까 그 저작권 설명을 드릴 때, 자, 표현한 걸 보호한다 그랬잖아요. 아이디어로 존재하는 것은 사실은 보호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작권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문화 발전을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너무 강력하게 보호를 해주면 후발 창작이 제한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를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게 해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아이디어 표현의 이분법이라는 대원칙이 존재하는데 사실상 그 사례별로 들여다볼 때 과연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점은 무엇인가라는 게 매번 의문이 되고 또 그것에 대한 판단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디어 표현의 이분법이라는 원칙이 존재하고 그 안에서 표현만이 보호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어요. 대표적으로 이 그 게임 관련해서 모두의 마블, 부루마블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이 그 게임 내용을 가지고 분쟁을 했던 사례가 있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부루마블 많이들 알잖아요. 도시에서 이렇게 도시를 여행하고 또 이 안에는 그 무인도 여행도 있고 우주 여행도 있고 하는 형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넷마블에서 이제 만들어 놨던 이 모두의 마블이 이 부루마블하고 너무나 비슷한 형식이에요. 하지만 이들이 이제 서로 공유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게임의 규칙이나 방법이나 여기 나와 있는 도시 이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모두 아이디어에 해당한다라는 차원에서 이거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던 그러한 사례입니다. 자, 이제 저작자의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저작자의 권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저작 재산권이 있고요. 저작 인격권이 있는데 그야말로 재산권은 저 금전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작 인격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야말로 저작물이 저작자와 인격적으로 하나다라는 개념에서 어떠한 그런 정신적인 손해 이런 것을 배상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복제권이에요. 자, 카피라이트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복제하는 권리고 자, 오늘날 기술 발달에 의해서 스트리밍 방식이라던가 어떤 음성이나 영상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서 저장 없이 실시간으로 재생되는 수준까지도 이제 복제권 침해로까지 이해한다라는 점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연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연이라고 하면 극장이나 이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뭔가 보여주는 걸 의미하지만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공연권은 그 개념보다 훨씬 더 넓어요. 그냥 이렇게 영상을 재생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동시에 수신하게끔 하는 그러한 형태도 다 공연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많은 사람이 있는 강당에서 영상을 계속 재생해주는 그것도 공연이라는 점이죠. 그것도 저작자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 공중송시권이라는 이러한 개념은 사실 최근에 나왔습니다. 방송과 전송이 결합되고 심지어 요즘에 인터넷 안에 뭐 ITV, IPTV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그 디지털 방송까지 다 포함하는 그러한 공중송신권의 이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자, 전시권이라고 하는 건 미술 저작물 등에 해당되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미술 건축 사진들은 이제 원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전시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개념인데 요즘에 이렇게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디지털 아트라는 것도 사실 생겨납니다. 디지털 아트 보면 사실 허공에다가 뭔가 그 미술의 어떤 이미지들이 보여지는 그러한 형태인데 이런 것은 사실 전시라기보다 공중 송신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배포권은요. 저작물의 원본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걸 의미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책을 샀어요. 책을 사서 그것을 이제 샀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어쨌든 그 다음에 그 책을 사서 친구한테 빌려준다거나 내가 이 책을 다 보고 뭐 중고 서점에다 내놓는다거나 그건 내 맘이죠. 그것까지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거든요. 그러한 형태의 내용을 편하게 구매를 했을 때 최초 판매 이후에 권리가 소진한다 해서 배포권에는 최초 판매 원칙이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여권이라고 하는 건 사실 오늘날은 좀 의미가 좀 없어진 형태인데 예전에는 CD를 대여해 준다거나 비디오 테이프를 대여해 준다거나 뭐 책을 뭐 만화방은 요즘에 있어요. 하지만 뭔가 대여해 주는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저작자한테 있다는 건데 오늘날은 상업용 음반이나 또 상업용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것들에 한해서 이제 인정하고 있고요. 오늘날 더더군다나 인터넷의 발달 때문에 음원 파일의 이용들이 많아짐으로 인하여 대여권은 사실상 좀 의미가 없어진 그런 권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어요. 번역, 편곡, 변형, 각색, 그리고 영상화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원 저작물에 기초해서 새로운 창작을 가미한 실질적인 변형이 있는 그러한 저작물이고 사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는 것이 있어야 문화 발전에 더 많이 기여하겠죠. 많은 창작물이 유통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분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관한 문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저작 인격권 얘기할게요.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세 가지가 우리나라에 있는데요. 공표권이라는 건 저작자가 창작물을 어느 시점에 어느 방식으로 어느 범위에서 내가 공표를 할 것인가 하는 권리가 고유하게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성명 표시권은 저작자의 성명을 어떤 방식으로 표기할 거냐, 무명으로 할 거냐, 아명으로 할 거냐, 예호를 할 거냐, 본인이 성명을 표시하는 방법조차도 저작자에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동일성 유지권은 원 저작물이 만들어진 최초 형태에 대해서 추가 변형할 수 있는 권리조차도 이제 저작자에게 있다. 함부로 저작자가 만들어 놓은 의도와 다르게 저작물을 개변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작 인격권은 말 그대로 저작물 안에 저작자의 인격과 개성이 들어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그러한 권리입니다. 이 저작 인격권은요. 말 그대로 누구에게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는 권리예요. 일신상에 전속하는 그러한 인격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한 차원에서 일신상에 전속하는 권리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사실은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인의 권리를, 저작권도 어쨌든 권리잖아요.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법률로 제한을 하고 그 보호 기간을 강제로 정해놓는다고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나요? 그렇죠. 하지만 법이 그렇게 개인의 권리를 제한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 그대로 문화 발전을 도모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저작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보호해 준다면 저작물 유통이 어려워져요. 일일이 허락받고 보호기간이 너무 강력하면 저작물 유통이 쉬워지지가 않아요. 즉 그래서 보호기간을 정해놨는데 현재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더하기 70년입니다. 그리고 또 저작권법 안에는요. 저작자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여기 보시면 재판이라든가 정치적 연설, 공공저작물 이용, 학교 교육 목적, 시사 보도, 또 시사적인 기사라든가 공표된 저작물 이용, 그리고 비영리 목적의 공연, 그리고 방송, 도서관, 시험 문제, 시각 장애인 등, 그리고 일시적인 녹음 이러한 것들, 그리고 그 저작물 이용 과정에서 생겨나는 어쩔 수 없는 복제들, 그리고 문화시설에서 있는 것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고 이러한 그 권리의 제한이 있는 이유는 그 저작물을 지나치게 제한을 했을 때 오히려
문화 발전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저작자 개인에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저작물 유통에 기여하고 문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권리 제한 규정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작권은 그럼 어떻게 해서 그 권리를 갖게 되는가?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요, 그 다른 산업재산권하고 다르게 어디에 등록을 하거나 뭔가 누가 허락을 해주는 권리가 아닙니다. 저작물은 창작하는 동시에 바로 권리가 생겨나고 이것을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등록 제도는 사실상 존재는 해요. 행정적으로. 근데 이 등록 자체가요, 권리의 발생을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럼 등록은 왜 존재하는가? 등록 제도가 왜 필요한가? 궁금하시죠? 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설명이라던가 주소, 제목, 그리고 공표된 날짜 이런 것들을 사항을 등록을 하는데 저작권 등록을 해놨을 때는 저작물에 대한 어떤 대항력과 추정력이 생겨요. 자,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대항력이라고 하면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1차적으로 내가 진정한 저작자라는 것을 말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할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는 편리함이 있죠. 그러한 차원에서 1차적으로 저작자로 이제 받아준다는 내용이고 또 이거 그리고 또 이런 저작자로 추정되는 그러한 내용 때문에 예를 들면 저작권 등록 같은 것을 해놨을 그런 것을 등록을 통해서 뭐 양도 등록 같은 걸 해놨을 때 이중 양도가 생겨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때에 제3자에게 내가 진정한 저작자다라고 대항할 수 있고 아까 앞에 말했던 건 이런 추정력을 말하거든요. 진정한 저작자라는 추정력이 주어지고 제3자에게 내가 저작자라고 이제 항의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주어지기 위해서 행정적인 등록 제도를 두고 있고요. 이건 비용이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라서 본인이 무언가를 창작을 했을 때는 이러한 저작권 등록 제도를 활용해 두는 것이 향후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좋겠다라는 내용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수업은 그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좀 다소 좀 빠르게 설명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그래도 저작권 전체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틀이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자, 다음 강의에서 또 자세하게 흥미로운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